다행이었고요. 저는 내일 파주에 해맞이 하러 갑니다. 덕진산성으로. 산으로 가야지. 네.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요. 바쁘신가 보다, 다들. 말일날이라. 좀 들어오기 그렇게. 그냥 정시에 시작하셔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깐 또 나가 있다가 또 들어올게요. 원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강의를. 그럼 맨날 나한테 물어봐. 무슨 얘기 했었지? 이런 식으로. 주, 우리 활동가들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항상 물어봐요. 아,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예, 오늘은 이제 쌈채소 관련해서 할 생각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대표님, 지난주에 수업을 못 들어서 자료 공유는 안 하시나요? 자료 공유는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그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편집한 다음에 영상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그 띄어서 얘기한 것들 다 빼고 다다다다닥 이렇게 말만 쫙 들어가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딱 2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짜리 딱 되더라고요. 아, 요즘 유튜브 편집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쌈채소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 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장문화 아니면 뭐 발효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발효 음식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장문화도 나름 다 있습니다. 발효 음식이니까 그게 또. 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유 음식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국에서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의 고유 음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첫손으로 꼽는 것이 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쌈 문화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혜 선생님 화면 좀 고정 좀 해주세요. 정신없어요. 예, 쌈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밥을 싸먹는, 그러니까 넓은 이파리만 있으면 뭔가를 싸먹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주변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쌈 문화를 일러서 고려쌈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깁니다. 고려쌈. 예. 그러니까 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음식이 뭐냐 그러면 대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에서는 쌈, 쌈이 너희 나라의 고유한 음식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호박잎으로도 싸고, 뭐 그리고 뭐 많은 뽕잎으로도 싸고, 뭐든지 넓은 잎만 있으면 싸 먹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밥 문화가 됐지만 곡식 문화 안에서 이렇게 이제 풀풀 날리는 그런 이제 잡곡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안에 모아서 같이 씹어 먹기에는 용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아마 이렇게 싸서 먹었던. 그리고 비상식으로도 이제 주먹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완성체의 형태가 됐던 게 그건 김밥이 아닐까 이런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쌈 문화고요. 그 쌈채소의 가장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상추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상추. 네. 그래서 이욕전집에 나와 있는 이욕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크게 벌려 큰 덮밥을 들고 오른손으로 두텁고 큰 상추를 골라 두 장을 뒤집어 손바닥에 펴놓는다. 흰 밥을 큰 숟가락으로 퍼서 거위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입 위에 놓는다. 뒷부분을 조금 평평하게 한 다음 젓가락으로 얇게 뜬 밴댕이회를 집어 노란 게자장에 한 자밤 찍어 밥 위에 얹는다. 미나리와 어린 시금치를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밴댕이회와 나란히 넣는다. 가는파와 날갓 서너 줄기는 그 위에 눌러 얹는다. 여기에 방금 볶아낸 붉은 고추장을 조금 바른다. 오른손으로 상추잎 양쪽을 말아 단단히 오므리는데 마치 연밥처럼 마치 울게 한다.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잇몸을 드러내고 입술을 활처럼 펼쳐야 한다. 오른손으로 쌈을 입으로 밀어 넣으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여 정말로 맛이 좋아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옥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옛날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소리는 오픈하면 되나, 이거? 이렇게 쓴 글을 보면 사대부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수필체. 이옥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조선시대 정조임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안 박지원하고 같이 문체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대부의 글쓰기를 포기하고 수필체, 소설체의 글씨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임금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개혁군주라고 알고 있지만 정조임금은 그렇게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 중국 문화를 숭상했던 분이고 그랬던 분이라 이제 발끈하신 거죠. 이렇게 반성문 써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안 박지원은 제까닥 가가지고 반성문을 써옵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은 벼슬에도 오르고 해요. 근데 이옥 이분은 반성문을 절대 안 씁니다. 저는 똑같이 이제 성균관대 유생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성균관 유생으로서 치욕스럽게도 군대를 2번이나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양반은 군역이 의무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정조임금의 이제 눈밖에 난 거죠. 문체 반정을 일으켰으니까 반성문도 안 쓰고. 그래서 군대를 2번 끌려가서 군역을 살고 끝끝내 문체에 수정을 안 하고 나는 벼슬 안 하겠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인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 집구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피룬제예요. 피룬제. 집에 이제 호를 지었는데 피룬제라고 해서 그 피룬제에 머무르면서 쓴 책 이름이 피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조선시대 중기까지 거의 말기까지도 농업 관련된 서적에는 채소 작물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추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렇게는 나와도 상추의 종류가 뭐가 있었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곡식 문화가 중심이었던 게 이제 조선시대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추라든지 이런 채소 작물들에 대한 일화라든지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이 이옥의 피눈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글에서의 내용하고 이 사진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상추를 뒤집어서, 그죠? 뒤집어서 뒷면에다 밥을 싸죠, 그죠? 여기는 앞면에다 쌌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상추를 어떻게 싸시나요? 앞면에 싸시나요? 뒷면에 싸시나요? 보통 다 앞면에 싸시죠? 근데 사진처럼. 상추를 뒤집어서 한번 싸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예, 혀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앞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먹는다는 거였고요. 이 상추 얘기에서 이제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는데 뒷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추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우스갯소리게 하면 뺨때기를 날려라. 왜냐하면 뿜을 수 있기 때문에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는 삼가해야 된다. 채시머리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추는 사실 이제 기원지가 지중해 연안이에요. 상추의 기원지는. 그래서 저렇게 이집트 벽화라든지 지금 현재 이집트의 뭐 이슬라미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사진도 있듯이 아직도 많이 애용하는 게 이런 그, 지중해 연안 원산지의 상추 모습. 이게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 한반도로 전래된 것은 거의 기원전이라고 봐요. 똑같이. 굉장히 전래가 일찍 됐던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중해라든지 이런 데서 심는 종류는 되게 이제 코스형이라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좀 딱딱한 로메인 상추와 비슷한 그리고 오일시드 품종이라 그래가지고 상추 씨앗으로 기름을 짜는 그래서 상추 씨앗으로 기름 짜려면 씨앗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오일시드 품종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줄을 이루지만 한반도에서 정착한 것들은 주로 잎상추 종류. 상추라는 말이 나온 계기는 쌈채, 쌈추, 상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추라는 이름이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기 부여 이남 쪽 지방에 가보면 상추를 다 쌈이라고 그럽니다. 상추씨 주세요 그러면 쌈씨? 쌈씨 그래요. 쌈씨. 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지방에 오면 이제 부루라는 말을 해요. 부루. 그래서 부루하고 쌈을 합쳐서 부루쌈, 부루쌈. 상추의 이름이 부루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옥전집에도 부루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부루가 있었느냐? 상부루하고 오십엽 부루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루가 상추인 건 알겠는데 상부루는 치마상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치마상추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십엽 부루가 뭐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옥전집의 뒷글에 보면 담배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 연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경에 담배의 품종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엽초, 그다음에 50엽초. 그러니까 뭐죠? 담배상추라는 뜻이. 그러니까 치마상추하고 담배상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옥전집에 약간 좀 어긋나는 얘기긴 하지만 담배를 워낙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담배 피는 풍경들을 이렇게 이제 묘사해 놓은 것들도 많아요. 길거리 어디 가나 애나 어른이나 아녀자나 다 담배 꼬다리를 물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게 하자. 이게 어떻게 유래했느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삼정승하고 임금님하고 같이 이제 맞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다가 어, 좌의정 한 명이 담배 불똥이 튀어가지고 임금님 명포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성기를 내면서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은 어른들하고는 맞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문화권 중에서 서양이나 이런 데 보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맞담배 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문화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자, 이제 상추는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한자로는 와거예요, 와거. 근데 상추가 와거인데 한자로로 쓰는데 와거인데 부르라고 그랬죠, 그죠? 부르라고 썼는데 그 부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불로예요. 안 입을 자, 늙을 노자, 늙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로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부르라고 부르게 됐는지 한자가 먼저인지 아니면 일반 민중들이 부르 부르니까 그걸 이두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안 입을 자, 늙을 노자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지 그 선후 관계는 지금 현재 예측할 수가 없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상추는 성질을 싸느라고 참 성질이고요. 맛은 쓰면서 독이 약간 있고 궁궐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가슴에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경맥을 통하게 하며 치아를 희게 하고 머리가 맑게 하여 졸리지 않게 하며 배한테 물린 것을 치료한다. 이 반대설도 있죠, 그죠? 상추 먹으면 잠 잘 온다. 마음이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또 졸리지 않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한테 물린 것을 치료한다. 약간 이제 쓴맛을 낸다는 얘기는 약간 알칼리성이 있다는 얘기죠. 알칼리성에 독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추를 먹을 때는 약간 시큼한 이런 맛을 내는 그런 것 또는 이제 샐러드를 할 때는 이제 샐러드 뭐 요구르트라든지 시큼한 맛을 내는 요구르트라든지 발사믹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먹었을 때 샐러드에 소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거자 상추의 씨앗으로 주로 타박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상추 이제 이렇게 멍이 들었거나 떨어져서 뼈가 부러진 데 이렇게 쓰고요. 상추 씨를 약간 볶아서 가루 내어 술로 2, 3돈씩 복용하게 되면 흔히 힘줄과 뼈를 붓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젖골산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국립보감에 실려 있습니다. 상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또 한 설로는 아까 쌈채가 있었지만 또 생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전에 성시대가 전래돼서 향학구국방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향명은 자부두, 흰색 상추라는 백거에서 자주색이 강하게 나는 부라는 뜻에서 적상추를 의미하는 이름이 왔고요. 옛 이름 부루 뜻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자명으로는 청금채. 그래서 중국의 수나라 때 외국 사신으로부터 구매한 상추의 종잣값이 청금처럼 비쌌다는 뜻에서 유래하는 청금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 학명으로 치면 락투카라고 하는 속명이 붙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우유가 어원으로 식물체에서 이렇게 유백색 즙이 나오는 것에서 유래했고요. 동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티바는 재배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추 이렇게 채종한 모습이고요. 상추는 대개가 이제 자가수분하는 씨앗에 속해요. 자가수분하는 종자에 속하고 그래서 교잡의 가능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볼나비들이 날아드니까 적어도 이제 한 3, 4m는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재배해야 서로 교잡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추를 나는 심을 때는 상추가 하얀색 씨앗이었는데 채정할 때 보니까 회색으로 바뀌었어.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이건 교잡배가 아니라 씨앗 자체가 이렇게 색상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품질로서의 특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뀐다. 그리고
갈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배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교잡이 이루어졌나 하고 다시 또 이게 시험 재배를 해봤는데 어, 이파리의 특징이라든지 이 재배 특성들이 그 품질 특성이 바뀌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학자님들한테 이렇게 유전자원센터에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상추 씨앗이 흰색이었는데 회색으로 바뀌고 회색으로 바뀌다가 또 갈색으로도 바뀌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화과 작물이에요. 국화과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추꽃이 이렇게 좀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죠. 물론 이제 꽃 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그 꽃잎을 중심으로 해서 이 꽃잎이 가짜 꽃이에요. 상추꽃은 가짜 꽃입니다. 그러면 진짜 꽃은 뭐냐? 암술 쪽에 이렇게 모아서 나와 있는 자그마한 꽃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진짜 꽃입니다. 우리 이제 해바라기를 보시면 해바라기도 이제 가짜 꽃이거든요. 이제 곤충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꼬시는 가짜 꽃잎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꽃잎은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꽃들, 그게 진짜 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꽃들조차도 좀 임성이 강한 게 변두리에 있고요. 가운데로 갈수록 임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바라기 씨앗을 받으면 해바라기 씨앗이 꽉 차 있어도 되게 가운데는 쭈그렁텅 빈 씨앗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임성이 약해 가운데로 갈수록 임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국화과에 속하는 이제 이런 꽃들이 그래요. 야생에 있는 뭐 것들도 다 이제 이런 국화과에 속하는 애들은 그렇게 위화 가짜 꽃이 있고 진짜 꽃이 있고 이런 형태로 있고요. 임성이 있는 암술 부분, 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씨앗 하나에 그러니까 꽃 하나에 씨앗이 맺히는 게 정확한 꽃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추꽃 하나당 한 21에서 한 30개 정도의 씨앗이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임성을 갖춘 진짜 꽃이 한 30개 정도 핀다. 그게 진짜 꽃이다. 네, 감사합니다. 경고를 재검색합니다. 어디 운전하시고 하시나 봐요. 유성님. 자, 상추는 보면 이제 이렇게 결구상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양상추라고 하는 상추입니다. 그다음에 딱딱한 상추로서는 코스, 로메인, 버터헤드. 주로 이제 우리가 샐러드용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잎상추, 줄기상추가 우리가 먹는 상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오일시드 품종이라 그래서 씨앗을 받는 그런 품종의 상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래한 작물들의 이름들의 이제 특징들이 고려 시대 전후에서 들어오면 되게 앞에 호가 들어갑니다. 호. 우리가 이제 호주머니 할 때 이제 호미, 호주머니 또는 이제 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고려 시대 전후에서 들어온 작물들이 이렇게 호자가 돼요. 그다음에 배항기 일제감정기 전후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에는 꼭 구술자가 들어갑니다. 구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걸 양상추라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 말기에 이 결구상추를 구술상추라고 불렀어요. 그 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도 구술배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양파도 구술파 이렇게 불렀어요. 양파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가 일본식으로 부를 때는 담아내기라고 그러죠.
다마가 구슬이죠, 그죠? 내기는 팔을 의미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굴러들어온 작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텃세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호라는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구슬이라는 굴러 들어온 뜻이죠. 굴러 들어온 작물이라는 의미를 많이 붙입니다. 작년에 부여에서 씨앗 수집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체육대회가 있나 봐요. 그 체육대회에 붙어 있는 현수막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체육대회. 의미가 오나요? 예. 굴러온 돌은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고 박힌 돌은 이제 토착민이죠. 이제 단합대 형태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체육대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제 이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네. 그 고려 말에 들어온 게 호자가 붙는다고 하니까 생각난 게요. 호로 새끼. 호로 새끼. 아, 네. 그건 약간 그 압이 없는 놈을 호로 새끼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아마 그게 그때 그 부역한 사람들한테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욕할 때 쓰는 말이 왜 그게 욕이었나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뭐야 몽골에 부역한 놈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상추는 주로 잎을 이제 쌈으로 먹고요. 잎을 겉절이로도 먹습니다. 그다음에 종자를 갈아서 먹으면 산모에 젖이 잘 분비되는 데 좋다. 그다음에 종자를 삶은 물을 마시거나 돼지 족발을 같이 넣고 삶은 물을 마시면 산모에 젖이 잘 나온다. 그리고 잎을 말려서 부말로 만들어 치약을 대신에 사용한다. 이가 하얗게 되는 미백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전통 지식 관련된 책자에서 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자생식물 또는 이렇게 재배식물에 대한 전통 지식만 모아놓은 또 책들이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만든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식물 생물 다양성 재단 여기서도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보면 각 작물들에 대한 이렇게 전통 지식들을 이제 집대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가 이제 뭐 타원형이고 이런 다양한 잎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잎면에 이제 그 주름이 있느냐. 그다음에 잎 상부에 이제 포피 정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잎끝 가장자리의 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입극 가장자리 결각의 정도를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결각이라고 할 수 없고요. 거의 거치 수준을 거치, 그러니까 톱니죠. 톱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각은 훨씬 더 깊게 패인 것을 이제 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입된 그 상추들 종류 중에서 다양한 이제 상추들이 있는데 담배 상추에서부터 뭐 다양한 상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되게 에, 에, 이제 뭐 적축면 상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청축면 상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래종들을 새롭게 이렇게 개량한 상추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상추가 이제 적축면 상추
종자회사에서 많이 팝니다. 근데 토종이에요. 토종은 씨앗 가게에서 안 파나? 그렇지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맛이 피할 수 없어서, 그리고 품질이 좋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적축면 상추는 아직도 중소종자회사에서 계속 증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뚝섬 적축면 상추예요. 뚝섬. 그러니까 이제 뚝섬이 어디냐 그러면 예, 옛날에 경마장에 있었던 뚝섬 거기가 아, 훈련원, 조선시대 때 훈련원이 있었던 시대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재배를 해서 인가에 많이 이제 퍼진 거죠. 그런 것처럼 경종 배추라든지 우리가 서울 배추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해서 인가에 퍼졌던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화도에서 수집했던 이제 개새바닥 상추, 개새바닥 상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옛날에 남아 있었던 상추들 중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 개적 상추라고. 개빨간 상추도 있겠죠. 아무튼 개적 상추 이런 것도 같은 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맥고지 상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산 지역에서 수집된 상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추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원예 상품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재배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추는 86, 88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서 상표는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육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시작한 때가 바로 86, 88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서 전시행정의 일환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상추가 바로 이 토종 상추 중에서 맥고지 상추라고 하는 상추입니다. 논산의 맥꽃마을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동네 한 분이 상추를 재배하다가 한 여름에 다 녹아버리는데 오랫동안 딸 수 있고 상추 맛도 기가 막힌 것을 찾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상추를 동네에다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상추 이렇게 따서 이렇게 출하하던 농가들이었고,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동네로 퍼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담합을 했어요. 카르텔을 맺어. 이 씨앗만큼은 다른 동네에 절대 주지 말자. 이 동네는 이 씨앗은 우리 동네에서만 계속 출하하자. 근데 어디든지 카르텔은 깨지게 돼 있잖아. 그죠? 동네에 들어와서 밤중에 몰래 다른 동네 사람들이 뿌리째 뽑아가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척들이 오면 씨앗을 쭉 몰래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카르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못 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추라고 하는 품종이 원예용 상품화되면서 품종 개발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종 맥거지 상추는 잊혀지고 다른 상추로 이렇게 많이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맥거지 상추 씨앗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상추를 이렇게 출하하시는 농가 중에서 맥거지 상추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그 씨앗이 아직도 있냐고. 자기가 만약 그 씨앗 자기한테 주면 자기 다른 상추 안 심고 맥거지 상추만 심겠다.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만큼 상추를 심어왔던 분들한테는 아직도 잊지 못할, 그러니까 한여름에 상추값이 금값일 때 그때도 출하가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이제 오래 따는 상추의 이제 대명사가 맥고지 상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청상추, 적상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청상추가 오래 딸 수 있는 품종에 속해요. 물론 이제 아예 오래 따기 힘든 담배상추와 같은 품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추를 재배할 때 담배상추가 왜 이렇게 빨리 꽃대를 올리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담배상추에는 걸음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걸음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오래 딸 수가 있는 게 담배. 걸음이 부족하면 수대를 일찍 합니다. 의외로 이제 로메인 상추만큼 굉장히 도톰한 그래서 씹는 식감이 좋아서 담배 상추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신데 담배 상추 심을 때는 반드시 밑거름을 든든히 해야 오래 딸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서성이 약한 품종의 상추가 속해요. 그래서 이 내서성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이제 여름에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늘망을 칩니다. 50% 차광망 뭐 이렇게 씌워서 한여름에는 이제 덮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벽녘에 잎을 따는 그런 수확 작업들을 되게 하게 됩니다. 상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아욱이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네. 아욱은 일본에 없는 종류의 채소입니다. 나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것은 다 일본에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화산 회토 토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칼리성 토양, 제주도 토양하고 비슷하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내륙 지방은 이제 산성인 그런 이제 화강암질 토양 이런 토양이기 때문에 토질이 굉장히 달라서 식생도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도라지가 없어요. 더덕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식생을 조사하면서 도라지를 뭘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로 기록하지? 그랬더니 산인삼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산에 나는 인삼. 산삼 아닌가? 근데 억지로 이렇게 산인삼. 그다음에 더덕은 모래인삼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약간 약산성으로 기울기 쉬운 이런 이제 화강암 토양에서 이제 잘 적응한 작물들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다고 산천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이런 화산회토 지형에서는 이제 제대로 재배가 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홉 꽃은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놓으면 어, 무슨 꽃 닮았나요? 이 아욱은 규라고 해가지고 한자로는 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궁화과에 속합니다. 무궁화. 그래서 무궁화과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닭풀이라고 하는 것도 무궁화과고요. 그다음에 또 부용꽃 이런 것도 무궁화과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확대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거에 속하고요. 아욱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잎을 따서 된장국을 끓여 먹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아욱국을 끓여 놓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 나간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밥 하나 보다 아욱국 끓인 냄새 맡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 그러고 들어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라는 거 1905년도 일제시대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신기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홉 개의 이제 꼬투리 모양이죠. 맷돌을 예, 이렇게 맷돌짝, 맷돌짝을 보는 것. 그래서 맷돌짝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아홉 씨앗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홉은 되게 에, 씨앗의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은 없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오장육부에 있는 한혈증과 부인의 젖줄이 막혀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 가을에 아우를 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도록 덮어두면 씨가 생기는데 이것을 동규라고 한다. 흔히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성질이 활리하여 매끄럽다는 얘기죠. 결석을 잘 내리게 한다. 춘규자도 이제 이른 봄에 이렇게 수확하는 씨앗도 성질이 이렇게 매끄럽긴 하나 약용으로는 쓰지 못한다. 서리가 내린 뒤에 아욱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담을 동하게 하고 물을 토하게 하기 때문이다. 씨는 약간 볶아서 부스러뜨려서 쓴다. 그다음에 이제 동규근, 그래서 이런 아욱 뿌리도 악창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우리가 이제 닭풀을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잖아요. 아욱잎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대지 않으면 굉장히 매끈매끈한 그런 것을 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대서 된장국을 끓이죠. 근데 이 치댈 때 이렇게 나오는 매끈매끈한 게 결국 이제 식물성 콜라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닭풀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꽃을 금화귀라고 부르는 게 이제 닭풀인데 이 아홉과에 속해서 이 뿌리 쪽에 있는 접착성 물질을 보통 이제 한지 만들 때 같이 써서 한지 종이가 이렇게 엉키게 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행해서 이제 문방구에서 사는 딱풀도 이제 거기서 이름을 땄죠. 딱풀. 동귀엽은 이제 온갖 채소의 으뜸으로 매우 달고 맛있고요. 쌓이고 기가 막힌 것을 능히 풀어주는 게 이제 이 아홉의 이제 효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네. 그래서 아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되게 이제 아욱은 토종 아욱들은 좀 잎이 여기는 이제 잎이 겉이만 보이는데 깊숙이 패여서 들어가는 것을 결각이라고 했죠. 결각이 깊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단풍잎 뭐 이런 것처럼 생긴 게 이제 토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라아욱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잎자루가 초록색인데 잎자루 쪽에서부터 적자색을 띠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라아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종아욱 중에서 이 겉이 있는 부분이 치마처럼 이렇게 오글오글한 레이스처럼 생긴 그런 아욱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슨 아욱이라 하죠? 갑자기 이름 생각해요. 오글아욱이요. 아이고 듣고 계셨네. 네, 이제 다 가셨어요. 오그라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아욱이 있고요. 보통 이제 아욱은 이렇게 다른 작물하고 달리 밭가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가 계속 아욱밭이 돼요. 그래서 아욱은 주로 이제 뭔가에 가보면 씨앗을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씨앗 받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다 이제 10평 되더라도 이제 트랙터로 갈아버리시기 때문에 다 또 없어지니까 결국 이제 씨앗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욱은 한번 심어 놓으면 뇌밭이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계속 아웃팟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쑥갓입니다. 아이고, 막 넘어가. 쑥갓이고요. 쑥갓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옛 이름에서 비롯한 것이고요. 이파리 모양이 쑥의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또 이제 쑥과 갓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근데 조선 초기 문헌에 이름이 보이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원산지는 사실은 이제 지중해 연안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변국에서는 잘 안 먹었나 봐요. 원산지에서도 잘 안 먹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줄 알아서 주변국에서는 이 쑥갓을 고려국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산림경제에는 애게 이 쑥애자에다가 갓개자 그래서 쑥갓을 이제 이렇게 애게로 또는 이제 호게 그래서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쑥갓 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토종으로 보는 게 이렇게 꽃잎 전체가 노란색인 게 토종이고요. 그다음에 꽃잎 전체가 그라디에이션처럼 흰색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변두리는 흰색으로 바뀌는 것.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보급종 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란 거하고 주변부가 하얀 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이 노란 게 소엽종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작은 잎이 작게 이제 결각이 막 나뉘는 그런 이제 소엽종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변두리가 이렇게 하얀 게 되는 것들이 중엽종, 대엽종. 이파리가 좀 널찍한 것. 요즘 이제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종자들이 중엽종하고 대엽종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이 변두리가 하얀 부분이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국화과예요. 자, 보시면 네. 이것도 이제 가짜 꽃잎이에요. 이제 상추 설명할 때 상추꽃이 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거 작은 게 하나하나가 꽃입니다. 보시면 꽃이 이렇게 우두두들한 게 있으면서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임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 꽃잎 근처에 있는 애들이 임성을 갖춘 꽃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임성이 없는. 나갈게. 그래서 만약 씨앗을 받으실 때도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다 쭉정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서 키질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씨앗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건실한 씨앗들은 이 임성 갖춘 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속명인 이제 크리산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황금색 꽃이라는 뜻으로 황금색 꽃이 피어서 있는 이제 두상꽃찬 두상화예요. 해바라기도 두상하고 그리고 종소명은 코로안리움 이거에서 이제 꽃뿌리에 덧꽃뿌리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쑥갓은 이제 비타민 A, B1, C를 비롯해서 철분, 칼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많은 거고요. 봄철에 입맛이 떨어졌을 때 식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야맹증, 피부 미용,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요. 독특한 향은 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섬유질 성분은 변비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씨앗 모양을 보면 같은 이제 국화과 채소 중에서도 독특하게 이런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이제 상추라든지 쑥갓 같은 경우가 되게 씨앗을 채종할 때 비가 내리는 우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채종을 위해서는 비가림 재배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이 씨앗 꼬투리 자체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썩어버리는 곰팡이가 끼어서 발화력을 잃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쑥갓은 비가림 재배, 상추도 마찬가지로 비가림 재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되게 좀 늦지막하게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게 체종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7월경에 장마가 끝날 즈음에 이렇게 세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텃밭 농사를 주로 하다 보면 되게 이제 그 비가림 시설을 갖추기가 힘들어서 씨앗 체종이 힘든 채소 작물들에 속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네. 네, 진아의 아이폰님 실명으로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데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작물은 네. 시금치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시금치. 시금치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어, 접근채 뿌리가 빨갛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빨개서 접근채라고 불렀다가요. 한자의 적이라는 그 중세 발음이 예, 겉해져서 이제 시근채, 시금치가 이렇게 되었던 그런 장면. 그러니까 채에서 치가 이제 됐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주로 이제 한자로는 파릉채로 이런 많이 부르고 파릉. 파릉이 조선시대 때 페르시아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파릉.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원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채소고요. 잎사귀 모양이 이옥은 선비들이 장식품으로 옷깃에 달고 다닐만 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예쁘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이파리가 선비들 옷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닐 만한 아주 예쁜 잎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씨앗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동글동글한 시금치가 있고, 그다음에 뾰족뾰족한 뿔시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글동글한 것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뾰족뾰족한 씨앗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파리 모양을 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동양형 시금치가 있고 서양형 시금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뿔시금치는 동양형 시금치에 속하고요. 이 동그란 시금치는 서양형 시금치. 그래서 보통 이제 재배상의 용이점 때문에 요즘 이제 시금치 농가들이 이렇게 서양형 시금치를 많이 재배를 하고요. 아직도 동양형으로 심고 있는 시금치들은 대개가 이제 포항초라든지 남해초라든지
저기 신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섬초라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동양형 시금치에 속합니다. 근데 동양, 서양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당연히 뿔시금치가 이제 토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동그란 시금치들도 요즘은 이제 꽤 오래된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토종으로 많이 또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월동작물로서 이렇게 뿌리에 단맛을 많이 비축해서 단맛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에 단맛을 비축해야 월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금치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금치의 모델로 나와 있는 뽀빠이, 이제 파파이즈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뽀빠이라고 불렀죠. 원래 이제 시금치 통조림의 이제 모델로 쓰다가 만화 주인공으로 바뀐 이제 것에 속합니다. 성질은 싸늘하고 독이 약간 있고요. 이게 많이 먹으면 다리를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수산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생채로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다리에 이제 통풍이 온다든지 뭐 이런 통증을 내는 그런 징후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금치를 생채로 쌈으로 이렇게 먹기보다는 좀 데쳐서 먹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염려는 없다고 그러고요. 이 농담 삼아서 트럭 한 대 분량 먹으면 그렇게 증상 올 거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금치를 트럭 한 대 분량 먹을 일은 없죠. 그래서 수산과 옥살산이 체내에서 돼서 요로결석이나 이제 담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에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름에 볶아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금치는 되게 전통 지식을 찾아보면 전라도에서는 잎을 삶아서 무쳐 먹고요. 경상도는 잎을 삶으면 나오는 녹색의 물을 송편에 색을 내기 위해서 염색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잎을 삶아서 무치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고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금치는 보통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기 전에 먹는 데 비해서 이 경기도 이북에서는 시금치가 꽃대를 올릴 때쯤이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씨앗이 맺히기 전, 그래서 꽃대를 올리면 그때 이제 줄기의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요즘에 이제 시금치를 팔면 그렇게 꽃대 올라온 시금치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로컬푸드 직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출하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에 이렇게 출하하시는 분들은 그때 꽃대 올린 시금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겉절이를 시금치로 겉절이를 해 드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데치지 않고 그냥 생채로 버무려서 이렇게 겉절이를 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게 시금치에 속합니다.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암수 딴구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암구루, 이게 이제 수구루고요. 그러니까 꽃가루만 날려요. 노랗게 뽑혀서 꽃가루만 날리는 게 암구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하얀 솜털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암구루입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우리 송화가루 날리듯이 수분이 이루어져야 씨앗이 이제 있게 되고요. 만약 불행하게도 이게 암구루를 일찍 제거해서 수구루가 수분이 되지 못해서 수분이 돼서 수정에 이르지 못하면 다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을 수확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대표님, 왼쪽이 암그루,
이게 수그루? 네, 수, 이게 아, 네. 수구루는 꽃가루만 날립니다. 수그루, 왼쪽이 수그루잖아요. 이게 수구루. 그다음에 이게 네. 암구루는 씨앗을 달고 나오죠. 오른쪽이 암구루. 여기 보면 하얀 솜털이 그 암술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솜털이. 그래서 사실 씨앗 하나에 네다섯 개의 씨앗이 이렇게 뭉태기로 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이게 전체가 씨앗처럼 보이지만 씨앗 한 서너 개가 같이 뭉태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솜털처럼 나 있는 게 암술머리. 이게 이제 꽃가루가 앉으면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는 이제 6월 달에 채종을 하게 되면 자발적인 휴면을 이제 2달 동안 해요. 2달 동안은 싹이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2달 이후에야 이렇게 파종하면 싹이 나게 됩니다. 이제 파종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2달 동안의 휴면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물에 불려서 파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배하기에 그냥 파종하면 나오는 것 같지만 일부는 이제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들이 좀 각각 좀 달라져서 물에 불렸다가 파종하는 것이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월동을 해서 이렇게 씨앗을 맺히기 때문에 월년생 또는 이제 2년생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2년생. 이 과는 이제 명화주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명화주 지팡이 만드는 그런 이제 과에 속하는 작물이고요. 근데 이제 명화주과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암수 땅구루인 다른 작물들은 암수 땅구루가 아니에요. 암수 한구루 작물에서 얘만 국각의 암수 땅구루 작물.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껍데기 올렸을 때의 시금치의 모양이에요. 이때 이제 겉절이 하면 엄청 크다. 시금치. 다음은 이제 근대라는 이름의 작물이에요. 어, 이름의 유래는 이제 군달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군달채라고 이제 불렀던 것에서 근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고요. 원산지는 유럽 지중해 연안이고 일본에 먼저 전파된 이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막 무슨 범벅들을 이렇게 막 짓이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누구는 이제 퀴디치공 우리 해리포터에 나오는 퀴디치공 닮았다고 하고요. 근데 근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 뭐 뿌리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작물이 뭐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작물. 그다음에 사탕무도 씨앗 모양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탕무는 재배를 하지 않는데 전에 일제 강점기 전후에서는 사탕무도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탕을 어느 정도 이제 자가 제조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동남아에 있는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탕 문화가 있고 설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중부 이북 러시아를 포함한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사탕무를 심어서 설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수와 같은 그런 데서 줄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설탕은 이제 비결정형이라서 시럽 만들 수 있는 게 시럽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반면에 사탕수수하고 사탕무는 결정형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설탕을 이제 뭐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사탕무라든지 이런 걸로 형태로라도 설탕을 좀 어느 정도는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좀 농업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은 이제 베타, 켈터로 이제 적색을 의미해서 뿌리가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근대속을 이제 통칭해서 말합니다. 얘네들은 암수 땅구루가 아니라서 암수 한 그루라서 한 포기만 있어도 씨앗을 최종할 수 없습니다. 종소명인 이제 불가리스는 통상해, 보통해라는 뜻이고요. 이 근대도 마찬가지로 명아주과의 작물로 2년생, 보통 명아주는 2년생이 아닌데 이렇게 근대라든지 사탕무라든지 얘네들은 2년생 작물. 대개 2년생 작물이 그렇듯이 장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점점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그런 작물에 속하는 게 이 근대에 속합니다. 근대 관련해서는 이제 동의보감의 기록을 보면 성질은 평하고 독이 약간 있다. 중초를 보하며 기를 내리고 비위를 조리하며 두풍을 없애고 오장을 잘 통하게 한다. 많이 먹으면 배탈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전통 지식에 따르면 근대 줄기를 삶은 물을 먹으면 오줌 수태에 좋다. 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결국 또 나 혼자 얘기하다가 일찍 끝냈네.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혹시 관련 오늘 나온 작물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도 좋고요.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내일 네, 그 겉벌이랑 찬미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 시기를 늦췄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저기 뭐지 냉동실에 넣었다가 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나? 추나작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냥 2월쯤에 뿌리세요. 지금은 땅이 얼어서 뿌릴 네,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2월에 2월경에 추나 처리한 다음에 파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밖에다 놨다가 네, 그렇죠. 밖에다 그냥 아예 물에다 담가놨다가 물에다 물에다 담가놓으면 얼었다 풀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거를 심으라고요. 2월에 네네. 그럼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2월에 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싹이 나면 네, 싹이 좀 이렇게 크면 네. 다시 말려야 돼요. 아, 젖은 상태로 이렇게 볼이나 밀실을 두게 되면 예, 파종할 때 손에 들럽잖아요. 예. 파종하기 걱정스러우니까 바싹 말려도 그래도 살아서 또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한 작물과 네, 관련해서 네, 선생님, 제가 근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 봄에 이제 한번 심어놓고 여름 지나면서 이제 다 녹았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월동을 할, 내한성도 음, 월동을 할 거고요. 어, 아, 내년 봄에는 다시 또 잎이 나와서 네. 흙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딱 그때까지 이제 그 최종하고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봄에 음, 잎을 너무 많이 따먹으면 네, 잎들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좀 많이 좀 잎 네, 수확은 좀 참아주시는 게 네, 네. 씨앗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좀 걸음을 좀 많이 잘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웅성하더라고요. 네네. 계속 1년 내에 하여튼 너무 잘 먹었거든요. 네. 겨울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근데가 보면은 이제 이게 포기 나눔을 보통 뿌리에서 이렇게 새끼치기를 하는 데 비해서 네. 옆구리에서 이제 이파리가 네네. 새로운 네. 눈이 생겨서
네.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거름입기가 많으면 훨씬 더 입수확량을 네, 풍성하게 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아까 단수수에서 시럽 형태까지는 이제 얻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수작업으로 이 시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착즙기가 관건이더라고요. 아, 착즙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써가지고 네, 껍질 다 벗긴 다음에 믹서에다 가른 다음에 짜봤는데 양이 네. 너무 적은 거예요. 아, 아무리 많이 해보려고 모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아, 보니까 착즙기가 보통 이제 중국에 가보면 이제 사탕수수 착즙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던지 아니면 우리 그 고춧가루 빻는 기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기계를 좀 빌릴 수 있으면 음, 그 기계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착즙을 하는 것도 밑에다 이렇게 다라이 같은 거 놓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다, 선생님. 단수수를 제가 네. 착즙을 해서 어, 졸여봤어요. 이제 결정은 안 되고 이제 시럽 형식으로 되는데 그 단맛은 안 나고 시큼한 맛이 많이 났어요. 발효가 된 거 아닌가요? 아니 발효될 시간은 안 됐었고요. 바로 했으니까 바로에 착즙해서 끓인 거거든요. 어, 저 해외 사례들 보면 이게 솔검, SORGHOM인가? 솔검이 수수예요. 영어로. 솔검 시럽 이렇게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많이 이 음, 수수로 시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좀 시커매지거든요. 예, 좀 시커먼 시럽이 되긴 하는데 예, 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님 이거 선생님들, 자료 좀 음, 이렇게 내려주시고 전체 여기 저 뭐지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얼굴 안 나오시면 텔레비전 켜주세요. 테레비 좀 켜줘요. 텔레비 좀 켜줘요. 지금 제 꼴이 워낙 험악해서 저는 지금 아까 단수수 냄새가 조금 났다는 것이 혹시 껍질 제거를 어느 부분까지 하고 이걸 착즙을 해야 되는지 아니 이제 기계에 따라서 껍질을 제거 안 하고 바로 없어도 예, 예. 만약에 프레스 압력이 강하면 이제 즙만 이제 내리는 거니까. 예. 하나만 더 네, 단수수 하시려면 양이 정말 많아야 될걸요. 조금 해가지고는. 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양을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미소나 아니면 그 고춧가루 가게 기계 한번 하루 빌린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거 갖고 어떻게 나와요? 고춧가루 빻는 기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안에 롤러에다가 집어넣으면 착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남아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쫙 들어가면서 그대로 짜서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단수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네, 좀 네, 다르죠. 네, 조금 많이 달라요. 네, 사탕수수예요.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 건 사탕수수고요. 우리 네, 그러니까 는 사실은 이제 어느 때가 가장 단지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맺히기 전이냐, 씨앗이 맺힌 후냐 실험을 해봤는데 씨앗이 맺히고 나서 훨씬 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씨앗하고 착즙을 동시에 해도 되는 음, 재미.
시원해요. 우리 단수수는 8월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삭 맺히고 나서 예, 그러니까 씨앗 맺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삭도 덜 익었을 때 완전히 익었을 때 비교해봤더니 완전히 익었을 때가 훨씬 더 달더라고요. 아, 그래요? 편에서 저도 완전히 익었을 때가 더 달았어요. 네, 음. 맞아요. 네. 근데 그 덜 익으면 비린 맛이 나요. 그래서 씨앗이 완전히 익었을 때 씨앗 수확과 그다음에 착즙 동시에 이렇게 음. 그 8월이 그때면 그 단수수가 막 붉게 물들었을 때인가요? 저는 몇 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장님 주신 단수수 심어서 저희도 맛봤거든요. 일단 꼬그라들어요. 아, 이렇게 내려앉을 때. 네, 맞아요. 예, 그게 익을수록 꼬그라들어요. 예. 아, 그게 올해 시기상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거는 저기마다 8월 중순? 달라요. 언제 지역마다? 심었냐에 다르고, 음, 예, 음. 몇 주 차이